네,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증권과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최근 흐름은 어땠는지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깜짝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1분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22% 높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관세로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호실적이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증권업은 1분기 컨센서스를 무난히 부합하는 한편 전년 대비해서는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증권사의 실적은 크게 거래 수수료를 받는 위탁 매매, 그리고 증권사가 직접 트레이딩에 얻는 수익인 자기 매매가 있고요. 그리고 IPO와 M&A 등 기업 금융 중심의 투자은행, 그리고 펀드와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운용 보수를 받는 자산관리 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지만 트레이딩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산을 굴리고 수익을 얻는 자산 운용 수익, 이 5가지로 나뉘는데요. 증권사의 가장 대표적인 수익 구조하면 바로 이 위탁 매매, 거래 수수료를 떠올리실 겁니다. 거래 대금이 상승하면 거래 수수료도 상승을 하게 되는데 1분기 우리 시장 반등하는 분위기 속에 국내 거래 대금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24년 내리 하락세를 보였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올 초 시장 반등에 따라서 국내 거래대금도 함께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신 24년 1분기부터 점차 상승세를 보였던 해외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분기에 살짝 정체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해외 수수료가 국내 대비 높은 편이라서 아쉬운 상황이기는 했지만 국내 거래 대금의 상승, 또 신용 공여 잔고, 즉 투자자의 신용 잔고가 다시 늘어나면서 투자자에게 받는 이자 수익 개선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브로커리지 수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요. 물론 최근 관세에 따라서 거래 대금과 신용 공여 잔고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향후 증시가 관세 부과로 인한 경기 침체 이후에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완만한 기준금리 인하를 반복할 것이라면서 그러면서 일정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증시 하락이 새로운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증권사가 직접 시장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이 트레이딩 수익도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증시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금리와 환율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물론 3월 이후 양시장은 크게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전분기 낙폭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도 이 증권업계에는 호재입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31일 거래 가능 종목 수가 800개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완전체로 자리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점유율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비 거래 대금이 13%에서 최대 35%까지 나타났고요. 평균적으로는 25%에 이를 정도로 안착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증시가 반등할 때에는 거래 대금의 추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흔들리는 시장 상황 속 수익률을 방어하는 보험주,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호재가 있는 증권주, 이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이제 커지면서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는데 증권 업종이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커지면서 좀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좀 시장에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 업종도 어떻게 보면은 방어주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은 이제 업종 전체적으로 방어주라고 생각하기엔 다소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그 수익 구조도 보셨겠지만 증권사들의 수익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위탁매매 수수료이기 때문에 증시 거래 대금이 좋을 때 이제 증권사들의 실적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같이 이렇게 좀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거래 대금도 보통 이제 같이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어 업종이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이 된 이후에 네. 주주환원 규모를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증권사들이 있어서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는 방어주 역할을 좀 잘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증시 부진으로 인해서 하반기부터 거래 대금이 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살짝 반등은 했다고는 하는데 올해 거래 대금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 하반기 때 증시가 워낙에 좀 안 좋았어서 네. 올해 초에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반등하면서 거래 대금도 좀 같이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하반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약 한 17.1조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 거래 대금을 보면은 하루에 약 한 18.4조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보다 한 8% 정도 증가한 거래 대금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1분기 중에 거래 대금 추이를 보면은 외국인 중심의 좀 거래 대금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거래 대금 비중이 2020년,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외국인들의 거래 대금 비중이 약 한 10% 초반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좀 계속해서 외국인 비중이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1분기에는 거의 한 25% 정도까지 거래 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좀 서서히 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거래 대금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옛날에는 뭐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뭐 거의 대부분 움직인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좀 외국인들의 거래 대금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거래 대금도 주목해서 보자. 증시 거래 대금은 뭐 다양한 요소들, 뭐 수익률이나 변동성, 뭐 개인 투자자 비중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좀 상관관계를 보일 텐데요. 최근 증시 우리 증시 내에서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증시 변동에 따른 그 변화가 가장 좀 상관관계가 높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시가 오를 때는 거래대금도 같이 좀 늘어나다가 네. 증시가 내려갈 때는 거래대금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자 예탁금 쪽을 보면은 이 투자자 예탁금이 약간 그 증시 거래대금의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거는 그 투자자들이 증권 계좌에 예탁한 자금,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고 넣어놓은 돈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 예탁금이 많이 수치가 높다면은 앞으로 이제 증시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이제 거래대금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자 예탁금 상황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약한 투자자 예탁금이 30조 원 내외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이 투자자 예탁금이 거의 한 55조 원 중후반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는 뭐 그동안에는 사실 증시가 좀 부진하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네. 이렇게 좀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가 좀 괜찮으면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예탁금들이 증시에 유입이 되면서 거래대금도 좀 같이 증가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거래 대금 증가 요인 중 하나로 또 공매도 재개를 꼽을 수가 있겠죠.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 때문인데 공매도 재개가 3월 31일에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관세라는 불확실성 속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조금 더 거셌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자금 언제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불안이 좀 확대되면서 약간 선진 시장이 아닌 시장으로 분류가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자금의 이탈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매도가 3월 말부터 재개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이 4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였는데 과거 사례 3번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로 약 한두 개 분기 정도에는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이 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는 사실 뭐 이제 공매도를 활용하는 뭐 주식 투자 전략에 활용하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됐다가 이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은 이제 좀 서서히 말씀드린 대로 한두 개 분기 정도에 걸쳐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증시 보유 비중이 꾸준히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자금이 공매도 재개 이후에 좀 시간을 두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국내 최초 이제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을 했는데 앞서서 뭐 브리핑에서도 봤는데 이제 한 달이 막 지났고요. 넥스트레이드 뭐 출범 한 달 국내 증권업계 변화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 거래소로 네. 출범을 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일단 투자자들이 체감을 하는 것처럼 주식 거래 가능 시간이 좀 늘어났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된 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대체 거래소를 통해 우리나라 주식을 거래할 수가 있게 되었고 네. 실제로 이제 좀 거래대금 점유율도 한 10% 중반대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시장의 거래대금이나 아니면 증시 뭐 그 유입에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거래 가능 시간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들이 거래소에 지불하던 수수료 그 수수료율도 아무래도 경쟁 대체 거래소가 생겼다 보니까 조금 소폭 이제 인하됐습니다. 또 이제 바뀐 점을 보면은 새로운 호가 주문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중간가 호가 아니면은 뭐 스톱 지정가 호가 뭐 이런 호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투자자들이 주문을 하실 때 좀 더 이제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 대체 거래소가 도입이 되면서 뭐 수수료율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호가 제도도 도입이 네. 되고 그다음에 뭐 시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투자자에 대한 효용이 좀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호가 주문 제도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수수료율도 내려갔고 뭐 호가 제도도 뭐 중간가 호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래 비용 감소 효과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투자자 효용이 늘어나고 비용이 감소하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체 거래소가 뭐 거래 비용 감소와 같은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정책 방향을 보면요. ISA 세제 지원 확대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이게 한 몫을 할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직 뭐 통과가 된 거는 아니지만 네. 이제 기획재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ISA 세제 혜택 뭐 개편 방안을 보면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납입 한도도 연에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배를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 한도도 기존 대비해서 좀 증액을 해서 좀 적용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거는 원래는 이제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 ISA 계좌의 혜택을 받지 못했었는데 요 이제 그 기재부의 개편한 대로 가면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도 ISA 계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그 ISA 혜택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되게 절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절세 한도를 늘린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되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도 같이 이제 세제 혜택을 좀 많이 늘리면은 그에 따른 효과로 투자자들의 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이 ISA 계좌로는 그 해외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ISA 계좌에 유입된 자금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ISA 계좌의 가입자 수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혜택이 더 늘어난다면은 이런 이 증가율이 더 이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무료 수수료 경쟁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NH랑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거래 수수료를 완전 무료화하면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고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감소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온라인 주식 거래가 도입되면서 뭐 HTS나 MTS를 활용하는 투자자가 많아질 때부터 이미 증권사들이 그 거래 수수료율 인하 네. 경쟁은 치열하게 좀 해왔었는데 네. 최근에 또 이제 무료까지 수수료율을 무료까지 이게 표방하는 해외랑 국내 포함인가요? 메리츠 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해외랑 국내랑 환전까지 한시적으로 좀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NH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해외에 대한 수수료 무료를 이벤트로 좀 내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탁 매매가 굉장히 좀 증권사 수익에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증권사들은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해외 사례에서 앞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돈을 어떻게 벌까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증권사들은 지금 우리나라 그 증권사들처럼 수수료 무료를 시행을 굉장히 좀 먼저 했었습니다. 네, 뭐 2, 3년 전부터 뭐 수수료 무료를 시행한 외국 증권사들도 뭐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냐를 살펴보면 일단은 수수료 무료를 내세우면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네, 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 인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좀 투자 계좌들이 그런 이렇게 이벤트를 내세우는 증권사들에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예로 말씀드리는 미국의 일본 증권사들도 그렇게 수수료 무료를 내세우면서 고객들의 그 계좌를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한 다음에 그 유치된 계좌의 그 자금을 가지고 단기 금융 시장에서 운용을 하면서 그 중간에서 이자 수익을 네, 그러니까 원래는 주식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수익 구조였다면 지금의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수료 무료를 내세우는 증권사들은 예전보다 수수료를 못 받으니까 가져갈 수 있는 계좌 수를 최대한으로 늘린 다음에 그 자금을 가지고 단기 금융 시장에서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뭐 찰스 슈왑이나 뭐 로빈후드 이런 증권사들이 수수료 무료를 내세우고 있고요. 일본에는 SBI 증권이 거래 수수료 무료를 내세우면서 이 새 증권사들의 실적 구조도 원래는 이제 위탁 수수료 중심에서 수수료 무료를 선언한 이후에는 이자 손익 중심의 실적 구조로 재편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이렇게 좀 수수료 경쟁이 계속해서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미국이나 일본의 증권사들처럼 수수료 중심이 아닌 이제 이자 수익 중심의 영업 전략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수수료 무료 경쟁을 펼쳤던 미국과 일본의 증권사들을 보니까 예치된 자금으로 단기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1분기 이제 증권업계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증권사 수익 구조를 보면은 네, 이제 뭐 가장 크게 뭐 위탁 매매, 그다음에 뭐 IB, 그다음에 이제 운용
네. 네, 뭐 나머지 뭐 자산 관리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비중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실적은 이렇게 크게 뭐 브로커리지 IB 운용을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하나 이제 업황이 어땠는지 보면은 브로커리지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증시가 연초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대금도 좀 같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실적은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IB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IB 손익은 일단은 뭐 그 1분기 중에 LGCNS랑 이제 서울보증보험 같은 이제 소위 대여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런 규모가 큰 신규 상장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규 상장에 힘입어서 이제 증권사들의 주간 수수료가 1분기에 인식이 꽤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부동산 PF 관련해서 최근에는 사실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충당금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실적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분기에는 그래도 좀 최근에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서 부동산 PF 시장이 다시금 약간 좀 반등하는 그림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PF 주간 수수료도 IB 실적에 좀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운용 쪽을 살펴보면은 증권사들은 대부분 이제 한 자산의 60~70% 정도를 채권으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평가이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채권으로 있는 증권사들은 네. 당연하게 이제 실적이 좀 괜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증권사들이 투자한 펀드나 아니면은 뭐 주식이나 이런 그 투자 자산들에 대해서 배당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1분기가 이제 굉장히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배당금이나 아니면 펀드 분배금도 1분기 실적 호황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브로커리지도 양호한 수준이고 IB도 괜찮을 것 같고 운용 쪽도 뭐 예상이 힘들기는 하지만 금리가 내려오는 우호적인 환경이 네. 조성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호한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도 훨씬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 전반적인 1분기 실적 좀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데요. 보험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증권과 달리 부진한 실적이 좀 예상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가 많이 나면은 당연하게도 실적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사고가 나면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1분기 때 일단은 그 독감이 전년 말부터 이제 유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 쪽도 뭐 폭설이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손해율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때 12월에 독감이 유행했을 때 보험사들이 이제 좀 독감 유행으로 인해서 좀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독감 환자 수 자체는 작년 4분기보다 올해 이제 1, 2월에 이제 청구 건수가 좀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독감에 따른 그 비용이 아무래도 좀 증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동차 보험 쪽도 손해율이 지금 이제 2월 기준으로 거의 한 80% 후반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손해율이 85% 정도가 넘으면은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 쪽에서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 최근에 손해율이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은 좀 보험사들은 부진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험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증권과 이제 보험 업종 내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들 좀 꼽고 계시고 투자 전략도 함께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탑픽으로 NH투자증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 그 실적 관련해서는 뭐 거래대금이 좋아지면은 증권사들의 실적은 다 괜찮아지긴 하지만 네. NH증권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그 작년에 그 밸류 프로그램 이후에 올해 이제 자기 주식을 500억 원 매입 공시를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네. 6월 초까지 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네, 그 배당 성향도 이전부터 그 상대적으로 그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상되는 주주환원 수익률이 한 8% 후반, 뭐 최근에 주가 좀 많이 하락해서 9% 정도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같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방어주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을 말씀을 네.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험사들의 실적은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삼성생명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최근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을 금융위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다시금 좀 시장에서 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저는 삼성생명을 보험업종 내에서는 가장 선호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과 삼성생명 각각의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